챕터 1 발단 마이너스 시장의 하루. 새벽 4시 아직 별들이 하늘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전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관절은 삐걱거렸어요. 부엌에서 순대 삶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는 동안 전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엔 뭔가 달랐어요. 며느리 서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게 보였지만 70년 넘게 단련된 제 귀는 속삭임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노점 권리금이 5천만 원이래요. 거기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 될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차가운 손이 제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요. 하지만 전 모른 척 순댓국 준비를 계속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아들 도연이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도박장 특유의 담배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또 잃고 왔구나 싶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좀 쉬게 놔둬. 그 목소리에는 지친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처럼요. 미지 얼만데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찔렀어요. 전 묵묵히 순댓국을 포장하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노점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손자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17살 고등학생인 민준이는 언제부터인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제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요. 민준아,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학교에서 먹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관심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손자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게 되는 제가 한심했어요. 시장으로 나가는 길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동안 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가족 누구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는다는 게 뼈 아팠어요. 노점에 도착해서 준비를 시작했을 때 상인회장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 미안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노점 철수 기한이 일주일입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일주일 안에 비워야 한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전 꿋꿋이 서 있었어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좀 더 시간을 주실 순 없나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인회장이 떠나고 전 혼자 노점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40년 세월이 일주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어요. 첫 손님이 왔어요. 늘 오시는 김 사장님이었어요. 순댓국 한 그릇을 시키고 앉으셨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전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며느리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평소엔 제 노점 근처에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친절한 척 굴었어요.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먹이를 바라보듯이요. 도매상 최진혁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를 봤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곤 모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잠깐 뒤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엔 제가 평생 지켜온 자리를 잃게 될 거고 가족들은 저를 더욱 천대할 게 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미래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처럼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와 최진혁이 제게 준비한 지옥이 이제 망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요. 챕터 2 흥기 마이너스 고립의 시작. 다음 날 새벽 전 평소처럼 순댓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또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니 뭔가 수상했죠. 전숨을 죽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며 거실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는데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도매상 최진혁이었어요. 평소에도 시장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엔 처음 왔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남편도 없는 시간에 말이에요. 형수, 우리 다시 시작하려면 시어머니 보험금이 필요해. 재개발 조합 투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형수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최진혁이 우리 며느리를 형수라고 부르다니. 그럼 도연이와 아는 사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 들으실지도 몰라. 며느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 더욱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순댓국 썰던 칼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러면 들킬까봐 계속 일하는 척했어요. 칼질 소리가 제 심장 소리를 감춰주길 바라면서요. 지하실 정리는 다 했어. 방음도 완벽하게 처리했고 일주일만 버티면 실종 처리 가능해. 지하실이라니 우리 집 지하실을 왜 정리한다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에 얼음을 올려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전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나 봐요. 장사는 부지런해야지. 그런데 누구 왔었니? 제가 물으니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전 놓치지 않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사람 표정 읽는 법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든요. 아, 도매상 최 사장님이 잠깐 들렀어요. 시장 물건 때문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시장 물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요. 하지만 전 모른 척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뱀을 잡으려면 뱀이 완전히 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시장에 나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수라는 호칭, 지하실, 보험금, 이 단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시장 이웃 오명자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평소엔 친한 척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언니, 요즘 며느리가 자주 시장에 나타나던데 뭔 일 있어요? 그 말에 전 놀랐어요. 며느리가 제 몰래 시장에 자주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없을 때를 골라서요. 오명자 아줌마 표정을 보니 뭔가 더 아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거실에서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말이에요. 엄마 할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길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충격이었어요. 민준이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요. 전 한 번도 길을 헷갈린 적이 없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손자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그날 밤 전 일부러 거실을 지나가며 넘어지는 척을 했어요. 며느리와 민준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저를 부축했지만 민준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진혁과 며느리의 관계 지하실 이야기 민준이의 거짓말 모든 게 하나의 그물처럼 저를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요.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마치 진실이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요. 전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전 일부러 늦게 일어나는 척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또 최진혁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보험금 5억 실종 처리 일주일 이 단어들이 제 운명을 결정짓는 저주의 주문처럼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전 이제 혼자라는 거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저를 버렸다는 거요. 마치 겨울 나무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지듯 전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일렀어요. 70년을 살아온 제게도 생존 본능은 있으니까요. 챕터 3 갈등 마이너스 공개 망신. 그날은 원래 상인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전 평소처럼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동정과 경계가 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요. 며느리가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 전 놀랐어요. 상인의 모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최진혁이 며느리를 안내하듯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 건인데요. 요즘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걱정이에요. 혹시 시장에서 이상한 행동하시면 이해해 주세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제가 치매라니요. 전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아, 그래서 요즘 할머니가 좀 이상했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치매가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며느리 말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특히 오명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최진혁이 나섰어요. 그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어요. 제가 예전에 노인 세 분 치매 진단 도와드렸는데 한 할머니도 증상이 똑같아요. 초기엔 다들 부정하시죠. 그게 병의 특징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더욱 확신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마치 제가 정말 치매 환자인 것처럼요. 최진혁이 무슨 의사도 아니면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전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어요. 더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아마 충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틀거리는 제 모습이 사람들 눈엔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였겠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누가 좀 부축해드려. 동정 어린 목소리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전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고
혼자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제 등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 아들을 기다렸어요. 도연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희망이 꺾였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또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온 게 분명했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도연아, 엄마가 치매 같아 보이니? 내 아내가 상인회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 아들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담긴 의미를 전 알 수 있었어요. 아들도 이미 포기했구나. 어쩌면 아내 편에 서기로 했구나. 그때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엄마 쪽으로 갔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끔 이상하긴 해요. 아까도 혼자 중얼거리시던데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손자까지 저를 배신하다니요. 민준이 눈을 보려 했지만 그 아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것처럼요. 아니면 그저 제 착각일까요? 그날 밤 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베개가 젖도록 울었지만 아무도 제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전 완전히 혼자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과 헬쑥한 얼굴이 정말 병든 사람 같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 빌미를 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전 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했어요. 무너지지 말자, 끝까지 버티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걸까?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치매 걸린 불쌍한 할머니로 볼까? 하지만 전 나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노점에 앉아 순댓국을 팔면서도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과 경계가 섞인 그 시선들이 제 몸을 옥죄어 왔어요. 한 손님은 돈을 2번 냈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따졌을 텐데. 그날은 그냥 돌려줬어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사위기 마이너스 지하실 감금.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제게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를 타줬어요. 평소엔 제 존재조차 무시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친절하게 군이 거절하기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새로 산 꿀차예요. 꿀차라고 했지만 색이 탁했어요. 냄새도 평소 꿀차와는 달랐고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시지 않으면 또 트집 잡을 것 같았죠.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났어요. 혀끝에 이상한 감각이 남았지만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어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나니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섬뜩했는지 모르겠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손발에 힘이 빠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거든요. 서영아, 나 좀 이상한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말이 어눌하게 나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는 척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느낌이 났거든요.
우리 집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지하실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공포가 엄습했어요. 지하실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왔어요. 마치 악몽 속에서 도망치려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전 바닥에 쓰러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이 계획한 게 일주일이었구나. 일주일 후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 채우는 소리도요. 그리고 발걸음이 멀어져 갔어요. 전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수면제 효과 때문인지 정신이 들었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실 문 밖에서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방음은 완벽해 소리 질러도 밖에선 안 들려. 자물쇠도 이중으로 했고 먹을 것만 가끔 넣어주면 돼. 민준이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걔는 게임만 하니까 신경도 안 쓸 거야. 내일 실종 신고하고 일주일 후에 시신 발견됐다고 하면 끝이야. 그들의 대화가 제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약 기운이 조금씩 빠졌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주위를 더듬었어요. 춥고 축축한 콘크리트 벽 작은 환풍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구석에 놓인 물통과 딱딱한 빵 몇 개 이게 제가 갇힌 감옥의 전부였어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손만 아팠어요.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최진영 말대로 방음이 완벽한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제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걸음걸이 같았어요. 전 천장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여기 있어. 제발 좀 꺼내줘. 하지만 발소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준이가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하실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었으니까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전 조금씩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가끔 문이 열리고 빵과 물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문틈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전문이 열릴 때마다 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같았어요. 어머니가 언제 나가셨다고요? 새벽에 나가신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으셔요. 치매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전 여기 지하실에 있는데 실종됐다고 신고하다니 전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역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쯤 되니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죽은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날 데리러 온 건가 싶어 무서웠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힘은 점점 빠져갔어요. 주는 빵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요. 물만 조금씩 마셨어요. 이대로 일주일이 지나면 전 정말 시체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겠죠. 어둠 속에서 전 민준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이 계획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가끔 들리는 발소리가 혹시 날 구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전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챕터 5절정 직전 마이너스 가짜 장례식.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으니까요.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전 거의 기절 상태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층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누군가 저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요. 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러 온 건 아닐까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발소리는 지하실로 내려오지 않고 거실에만 머물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극 대본을 읽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산에서 발견되셨대요.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 여기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다니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명자 아줌마 목소리 같았어요. 그 여자가 왜 우는 거죠? 평소엔 저를 무시하더니 죽었다니까 우는 척하는 게 역겨웠어요. 어머 불쌍한 언니. 그래도 이제 편하게 쉬시겠네요. 치매로 고생하셨으니. 치매로 고생했다고요. 전 단 한 번도 치매에 걸린 적이 없는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제가 치매 환자로 각인된 거였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소리조차 낼 힘이 없었어요. 최진영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가 뭔가 서류를 들고 온 것 같았어요. 화장 증명서랑 유골함 준비했어요. 재개발 조합에서 조의금 500만 원도 보냈고요. 형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화장 증명서라니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화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유골함엔 뭘 넣었을까요? 아마 아무거나 넣었겠죠. 어차피 확인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말이 어눌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라. 엄마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네요. 아들 목소리에 진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이는 정말 제가 죽은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서글펐어요. 아들조차 속이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웠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복잡했고 곡소리도 들렸어요. 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이라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그때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와. 곧 제사 시작해야 해. 민준이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지하실 쪽으로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쪽으로 오는 걸까요? 잠시 후 지하실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어요. 자물쇠를 만지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민준이가 온 걸까요? 아니면 제 환청일까요? 전남은 힘을 짜내 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저 문에 기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위층에선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오신 것 같았어요. 연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최진혁의 계획대로 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식만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죠. 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자물쇠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전문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혹시 며느리나 최진혁이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 두려웠거든요. 만약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어요. 민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위층의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영정 앞에 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향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희미하게 전해졌어요. 제 영정 사진은 어떤 걸 썼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싫어하던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겠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사가 끝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 조용해질 거예요. 그럼 전 다시 혼자 남겨지겠죠. 이 어둠 속에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준이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와?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장례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혹시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꿈일까요? 전 다시 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다렸어요. 챕터 6절정 마이너스 살아 돌아온 할머니. 문이 열렸어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실루엣만 보였죠. 며느리인가 최진혁인가 두려움에 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도 며느리 편이었잖아요. 혹시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요? 전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다가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랑 그 아저씨가 하는 말 다 녹음했어요. 6개월 동안 증거 모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6개월이라고요. 그럼 민준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왜 이제야 구하러 온 거죠? 왜 며느리 편인 척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업었어요. 제가 너무 약해져서 걸을 수 없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민준이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제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제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실감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아요. 지금 장례식장 가서 다 밝힐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장례식장에 간다고요. 제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전 두려웠어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민준이가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민준이가 뭐라 둘러댔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동영상이었어요. 며느리와 최진혁이 대화하는 장면, 지하실에 저를 가두는 장면, 가짜 서류 만드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전 처음부터 할머니 편이었어요. 엄마를 속이려고 연기한 거예요.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민준이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이어폰만 끼고 있었는지,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민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하며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제 장례식장 앞에 섰어요. 안에서 울음소리와 연불소리가 들렸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니, 제가 문 열게요. 힘내세요. 문이 열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다들 제 영정을 보며 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저게 누구야, 귀신이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진혁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도연이는 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누가 날 죽였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민준이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부터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 보여드릴게요. 6개월간 모은 증거예요. 라이브 시작합니다. 민준이가 뭔가를 조작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만 명이 보고 있다고요. 화면에는 제가 지하실에 갇혀 있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최진혁의 대화도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최진혁은 도망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이미 경찰을 불러놨다고 했어요. 형수가 시킨 거야. 난 도와준 것뿐이야. 최진혁이 며느리를 배신했어요.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추악한 본색이 드러났죠. 사람들은 경악하며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전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바보 같은 아들 도박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준비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며느리와 최진혁은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실패한 게 아쉬운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이 난리가 났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이라니 다들 충격에 빠졌죠. 오명자, 아줌마는 계속 사과했어요. 자기도 속았다고요. 하지만 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정말 죄송해요. 더 일찍 구했어야 했는데. 전 민준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가짜 장례식이 진짜가 됐을 거예요. 민준이 등을 토닥이며 울었어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챕터 7 증거와 고백. 경찰서로 이동했어요.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 조사를 받는다니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났는데 또 다른 악몽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3월에 녹음한 거예요. 엄마가 최진혁 아저씨랑 처음 보험 얘기한 날이에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보험금 5억 노점 권리금 5천만 원 재개발 투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전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부터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다음 파일은 영상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차에 뭔가를 타는 장면이었어요. 수면제였어요. 민준이가 천장에 숨겨둔 카메라로 찍은 거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할머니, 이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보험 관련해서요. 전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들고 왔었어요. 그냥 노후 대비라며 서명하라고 했었죠. 전 의심 없이 서명했어요. 그게 사망 보험금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준이가 또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최진혁 관련 자료였어요.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촌 오빠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아빠는 몰랐죠. 이전에도 보험 사기 전과가 3건 있어요. 불륜이라니 전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가 불쌍해졌어요. 도박에 빠진 것도
어쩌면 아내의 배신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제 추측일 뿐이었어요. 경찰이 최진혁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노인 대상 보험 사기가 3건 그중 1명은 실제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전면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술이 깬 것 같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제 앞에 와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죄송해요.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미워하면서도 불쌍했어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머니마저 잃을 뻔한 불쌍한 아들을요. 민준이가 노트북에서 또 다른 영상을 열었어요. 지하실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갇혀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보기 힘들었어요. 더 일찍 꺼내드렸어야 했는데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엄마를 속이고 할머니한테 차갑게 대하는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경찰이 이서영과 최진혁을 조사실로 데려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고 최진혁은 불안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였어요. 그래서 보호한 거예요. 지하실은 안전을 위해서였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모은 자료는 완벽했거든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명자 아줌마였어요. 경찰서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 앞에 와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언니 이것도 증거예요. 이서영이 저한테 준 돈이에요. 언니를 감시하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봉투 안엔 돈과 함께 며느리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행동 감시 치매 증상 과장해서 퍼뜨리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명자도 매수됐던 거예요. 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배신감과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돈 때문에 이웃도 친구도 다 무너지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준 게 다행이었어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했어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한 것에 대해서요. 다 끝났어요. 엄마는 최소 5년에서 7년은 나올 거예요. 최진혁은 더 받을 거고요.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어요. 가족이 무너졌으니까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고 아들은 폐인이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특히 지하실을 지나칠 때는 다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제 영정 사진이 아직 있었어요. 민준이가 치우려 했지만 전 그냥 두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게 저였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의심했어. 정말 나쁜 애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연기하느라 할머니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제 저 할머니 진짜 손자 할게요. 민준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가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이어지지 않은 며느리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어요. 아니, 긴 일주일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주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민준이와 함께요. 챕터 8, 결말, 새로운 시작. 석 달이 지났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 매일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할머니 가짜 장례식의 주인공 다들 저를 그렇게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의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전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대신 가서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전 그저 평소처럼 순댓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편했으니까요. 점심때쯤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뭔가 말하려는데 먼저 물을 한 잔 주었어요. 이 아이는 요즘 매일 시장에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오죠. 나왔어요. 엄마는 징역 7년, 최진역은 10년이에요. 보험 사기 전과까지 합쳐져서요. 7년이라 긴 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24살이 될 때까지 엄마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미웠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괜찮니? 엄마가 그래도 엄마인데.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지만 울고 있진 않았어요. 이 아이도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이어폰만 끼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스러워졌어요.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면회는 갈 거예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지하실에 갇혔던 기억이 악몽으로 나타났거든요. 한밤중에 깨서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도연이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수염을 깎고 옷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졌어요. 도박을 끊은 지 2달째라고 했어요. 일자리 구했어요. 공사장이지만 성실히 일할게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래도 기회는 주고 싶었어요. 아들이니까요. 상인회장이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그런 표정이요. 할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치매라고 믿어서 이제 노점 철거 얘기는 없어요. 평생 장사하세요. 노점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변했으니까요. 시장도 저도 가족도요. 오명자 아줌마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그동안 매일 찾아와서 반찬을 해다 줬어요. 속죄하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전 거절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했어요. 민준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요. 댓글들을 읽어줬는데 다들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되셨어요.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안 왔어요. 하실래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남은 생을 평범하게 민준이와 함께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말했어요. 요리학원 다니고 싶어요. 할머니 순댓국 비법 배워서 가게 물려받고 싶어요. 놀라웠어요. 이 아이가 제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니요. 대학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댓국집을 하고 싶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아, 이 일이 쉽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 그동안 할머니 지켜봤잖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실을 지나쳤어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민준이가 지하실을 창고로 개조하자고 했거든요. 나쁜 기억을 좋은 공간으로 바꾸자고요. 도연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보였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민준이도 잘 돌볼게요. 믿어도 될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진짜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까지는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죽을 뻔했던 일주일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제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피로 이어진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민준이처럼요. 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첫 문장을 썼어요. 오늘도 살아있었다.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다. 민준이와 함께.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석 달 전 그 차가운 달과는 달랐어요. 오늘 달은 따뜻했어요. 마치 저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민준이에게 순댓국 비법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진짜 비법은 정성이라는 걸 그 아이도 알게 될 거예요. 전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꿈, 도연이가 새 사람이 되는 꿈, 그런 꿈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한옥분의 두 번째 인생이요.